안녕하십니까. 이희찬입니다. 제가 자유마을 축제가 됐습니다. 김광훈 목사님께서 너무나 큰 십자가를 저한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명을 다해서 이 마을 지키기, 자유마을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살리기에 목숨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14년 전에 여러분 2008년도 광우병 파동 아시죠? 네, 그때 5월 2일부터 청계광장에서 2MB라는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시위를 서서히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때 5월 2일부터 해서 점점점 불을 붙여가더니 그 당시만 해도 우파 이런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나 뭐 운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들불 번지듯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양강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잔디밭에서 이거 어떻게 어떤 사태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반체제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서 정부를 전복해서 결국 체제를 뒤집기 위한 시도다. 그래서 정부가 약하게 대응하면 이거는 강력하게 이게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거기에 선동을 당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반체제 세력이야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쇠고기 협상을 하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걸린 소다, 이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학생들이 울며 불며 가고 어른들이 선동당하고 촛불 시위장에 모여드는 그 문제, 국민들이 선동당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걸린 소가 그 당시에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광우병 걸린 소를 실제 소고기를 먹어도 뼈하고 그 다음에 뇌수 같은 것만 먹지 않으면요 99%가 안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런 소고기를 미국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라면 수프로도 걸린다. 그 다음에 생리대로도 걸린다. 이러니까 여중생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는 15살인데 죽기 싫어요. 지금 왜 죽어야 돼요? 그러고 막 이렇게 울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때 저는 양강원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아,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당하는 국민들을 깨우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7월부터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4개월 동안 집에 거의 안 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새벽 6시까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자고 또 강의하고 또 책 쓰고 이런 과정을 한 4, 5개월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8,000권이나 팔렸습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나눠줬고 군인들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쓰는 가운데 제가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뚜렷한 환상이 제 계속 영상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나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말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태평양 한가운데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팽팽하게 마주치는 영상이 보이면서 그때 그 작은 나비가 그 팽팽한 균형을 깨는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균형이 깨지면서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가 더 균형이 깨지니까 그때부터는 더 센 바람이 불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태풍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그런 영상이 뚜렷이 계속 보였습니다. 책 쓰는 동안에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제 이 사무실에서 8평짜리 사무실에서 하는 이 대한민국을 깨우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완전히 다 깨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군에서 어떤 정훈 장교가 그걸 보고 정훈 대령, 정훈에서는 군에서는요 원스타가 최고 높습니다. 정훈감이라고. 그 다음이 대령인데요. 그 대령 한 분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책은 역사의 불후의 명저로 남을 거라. 그 책이 잘 써서 된 것 아닙니다. 저의 뜨거운 어떤 그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국민이 깨어나야 할 어떤 원리들이 그 속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책은요 2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를 했느냐면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을 가만히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진보 세력이냐 보수 세력이냐 선거판이 그 보수 진보란 프레임으로 선거가 진행됐던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진보 세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은 그거는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 꼴통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의 말은 꼴통이기 때문에 안 들어. 우리는 진보가 좋아. 그래서 보수, 중도, 진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하고 이 프레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 프레임 가지고 행동에 나서니 모든 젊은이들이 진보 텐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촛불 광풍으로도 또는 선거로도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반체제 세력이 좌익 세력이 주사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한 용어 혼란 전술인데 청년들이 거기에 다 쏘아가지고 용어에 혼란돼가지고 이렇게 되니 이거부터 바로잡는 우리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요 제가 어느 날 깊은 잠을 자고 집에서 그날은 또 집에 갔었습니다. 가서 아침에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날 때 희미하게 잠이 깨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보수 진보가 아니면 또 어떤 용어가 있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우익 좌익이 있지 않냐? 요즘 우리 국민들은 좌파 우파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요. 우익 좌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익 좌익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고 또 우익 좌익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학술적으로 증명된 용어이기는 합니다. 우익이라 함은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선호하는 세력을 말하고 좌익이라 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을 말한다라는 게 학술적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우익이 뭔지 좌익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막 혼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멋진 우리가 유리한 프레임이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로 이 프레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 긍정 세력은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북한 체제로 가자,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는 사람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만들자. 그 약칭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세력은 약칭 대세, 반대한민국 세력의 약칭은 반대세. 이렇게 해봤습니다. 대세와 반대세. 우리는 대세다. 대세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세력. 반대세,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체제전쟁이고 사상전쟁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책 앞에다가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추상.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이 스스로 진보라 그러면서 평화라 그러고 민주라 그러고 모든 헤게모니를 용어를 다 장악하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청년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국민들을 이끌어가지고 체제 뒤집기에 이용하는 이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완전히 까발려야만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체제 위기는 종식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세와 반대세라는 것을 이제 용어를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지금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보면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용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용어가 장점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자, 진보, 제가요, 어떤 청년 그룹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60%가 들더라고요. 60%. 그래서 내려.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안 들더라고요. 욕할까봐 옆에 눈치를 보면서 이 쭈삣쭈삣 그러니까 들어 괜찮아. 그랬더니 들더라고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10%. 10%. 자, 60대 10이더라고. 20대 청년들. 자,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진보의 손을 들었을까? 아마도 진보라 하면 나아갈 진 걸음. 앞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거고, 또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현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거. 진보라는 게 원래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손든 거 맞아. 그러니까 맞대요.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진보 세력이라 하는 것은 사전에 있는 그런 일반적 개념이 아니고 정치학적 개념의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포장하기 위한 용어로 쓰고 있는 용어야. 그래서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건 과거에 마르크스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도 김일성도 모택동도 박헌영도 다 자기들을 스스로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어. 자, 그들은 왜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로 사회를 변화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그들 공산사회로 가는 것을 진보라고 불렀다.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부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들을 진보 세력으로 불러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되잖아요.
우리 왜 그렇게 됐냐면 진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미국 사회는, 유럽 사회는 모두 다가 진보라, 진보 세력이라 하면 아, 저 사람은 소셜리스트구나, 공산주의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보라고 하면서 뭐 어떤 사회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소셜리스트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면 아,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구나 하고 다 아는데 왜 한국에 있는 청년들만 모르냐 이거야. 이제 빨리 그 진보 세력의 본질을 알고 대응하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이라는 것이 진보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진보에 반대되는 개념이 뭔데? 퇴보 세력 아니에요. 진보의 반대는 나아가는 거의 반대는 퇴보잖아요. 아니 퇴보 세력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진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실체적 진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야. 그래서 자, 그래놓고 자, 다시 묻겠다.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왜 안 듣냐 그랬더니 몰랐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겠다. 여러분들 중에 자유민주주의 좋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다 들어요. 아, 자유민주주의 싫어. 나는 북한 체제가 좋아. 손들어. 안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 5분 만에. 그러니까 저 또 물었어요. 대한민국 체제가 좋은 사람 손들어. 다 들어요. 대한민국 체제는 뒤집어 엎어야 돼. 이거는 나쁜 체제라고 생각하면 손들어. 안 들어요. 물론 들고 싶은 사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을 모두 간단히 끝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용어 하나 제대로 알려주면 돼요. 우리가 마을에 가서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을을 장악한 주민자치회를 장악한 그 세력들의 본질이 뭐냐?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고 그들 스스로 진보라고 민주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건 반체제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반대한민국 세력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한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장점이 뭐냐 하니까 첫째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이라든가 이 종북 세력들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쪽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막 허물고 박정희 대통령도 허물고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의 개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을 다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좌익 우익 개념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와 정통성을 인정하냐 부정하냐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프레임이 훨씬 더 유용하더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긍정하냐 부정하냐는 논리는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가 주사파와 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한테는 딱 들어맞는 좋은 프레임이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용어가 아주 지금 널리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이 용어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시면 사상전, 체제전쟁에 임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용어를 또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친북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들어보셨죠, 많이? 친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종북이라는 용어와 친북이라는 용어는 구별해야 된다고 그 책에 썼어요. 친북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친해서 전쟁하지 말자는 개념인데 그거를 가지고 체제 뒤집어 엎는 걸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친북 세력과 종북 세력은 구별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가 종북 좌파라는 말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전 하는데 물론 뭐 어떤 약간의 좀 오해가 있지만 그 용어는 대한민국을 사상전을 지금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상전 할 때 뭔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막 무리하게 막 그냥 윽박지르고 막 가르치려 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실 때는 이제 하실 때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마을 운동을 함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깨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깨우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을에 가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주민들이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요. 자, 양동환 교수님이라고 저의 이제 사상 분야를 가르쳐 주신 분이 뭐라고 이제 2017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책을 하나 썼거든요.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세력 아래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다수의 국민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문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자, 지금 언제 오늘 지금 이 힘든 체제전쟁이 끝나느냐 하면요. 다수의 국민, 대다수의 국민이 저 민주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 포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반체제 세력이네? 하고 다수가 깨달으면 그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활동의 포커스는 어디 있다고요? 국민들의 다수가 저 사람들이 국민들 민주 세력이 아니고 진보 세력이 아니고 평화 세력이 아니고 결국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세력이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요. 쉽지 않습니까? 그죠? 목표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전략 전술을 교묘하게 써서 대중들을 용어로 혼란시키고 또 돈으로 주고 또 이런 분배라는 어떤 것을 유혹을 주고 했어요. 또 때로는요.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해서 자기들을 자꾸 우군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가지고 그 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들을 대중들을 우군화하려는 노력은커녕 막 잔소리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광장에 이제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의 여중생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보면서 이제 약간 웃으면서 지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야! 너!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안색이 더 바뀌면서 다 냉소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 체제전쟁은 사상전이고 사상전의 본질은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이라는 걸 명심해 하십니다.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그 다음에 화내는 얼굴로 절대로 대중의 미움을 사서는 이 전쟁에는 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차명신 장군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베트남전 초대 파월 사령관 했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명신 장군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보셨을 텐데, 파월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요. 군인들이,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 군인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어떤 어린 아이 하나를 안고 거기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구해내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될 군인이 전쟁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구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구해주고 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요, 북한 출신이에요. 육사가 김일성이가 같이 일하자고 손잡을 때 뛰쳐 안 한다고 뿌리치고 남한으로 내모아서 바로 육사로 들어갔어. 처음으로 배치받은 곳이 어디냐? 제주 국방경비대입니다. 그러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그 치열한 국방경비대 안에는 이미 좌익들이 프락치로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전적 상황이 전개되던 바로 그 제주 국방경비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수기에 따르면 2번쯤 암살당할 뻔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게 마을에서 일어나는 체제전쟁, 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게 됐다.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같은 데는요, 우리 일본군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 군인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미 뭐냐면 복장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거기서는 일본군을 물으면 도끼로 이만 깔아 바로 일본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복장 달라, 용어 달라, 태도 달라, 다 다른데, 내전은 뭐냐면 다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 사상이 다른 것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진압하기도 어렵고 이 후유증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엄청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걸 최명신 장군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 가니까 이게 내전 상황이에요. 안에서 그 마을 안에도 형님 아우간에도 하나는 베트콩, 하나는 베트남군이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막 공격을 해봤더니 한 마을을 폭격했더니 옆 마을까지 다 빨갱이가 돼버리더라. 이게요,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외에 혈통간에 왜 그 끈끈한 뭐가 있어가지고요, 바로 이게 확 다른 나쁜 영향을 미치기.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뭐냐 했냐면 바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총사령관으로 민간인을 강간하거나 사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했다. 그것은 내가 인도주의자 또는 박애주의자로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전략과 전술이었다. 그래서 당시 베트콩은 중국 마오쩌둥의 이론에 따라 인민은 무리요, 게리라는 물고기라는 이론에 따라 베트남 인민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작전의 요체는 그 물과 물고기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베트남 민간인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말라고 명령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중국의 모택동은 자기들을 대중들을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개석 부대는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막 고압적으로 나오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있잖아요. 모택동한테는 마음을 싹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공산화된 거예요. 무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을 얻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대중의 마음을 얻어서 이 체제를 뒤집는다는 원리에 충실했고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했다. 이런 거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최명신 장군이 그 마을을 주민들을 막 그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볼 때 야 따이한 야 한국 분인들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베트콩이나 빨갱이들을 잡으러 갈 때는요 그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줘. 그래가지고 쉽게 뭐냐면은 진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그거를 잘 못해요. 심리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한 이유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마을전을 이루는 지금 전사와 같습니다. 사상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모택동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바로 그들이 자 보십시오. 좌파 마을 활동가들은 지금 주민들을 어떻게 자기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돈을 준다? 또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준다? 또는 뭐냐면 무슨 마을 행사를 한다고 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교육도 시킨다? 각가지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중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모택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마을에 있는 좌파들도 그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우파들은 정부는 어떻게 했냐? 가만히 놔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행정적으로 하고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주민들의 마음, 학생들의 마음 모든 걸 잠시 뺏겨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민 깨우기와 함께 봉사활동 같은 게 있죠.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이런 봉사활동도 곁들여 하고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방에 가보니까요. 우리 자유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문제는 이 자유마을이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지금 자유마을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또 동참을 못하겠다. 예를 들면 기독교 중심이다 보니까 또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또는 나는 이 단체가 아닌데 나는 또 이와 같은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 보니까 다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예, 다 알고 있고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약간의 어떤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유마을을 일단은 적극 동참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일단은 회원을 모집하고 예.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는 일부가 약간 동의를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준회원으로 넣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준회원이라 하면 연대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룹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 너는 그러면 저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호적 그룹은 그냥 우호적 인식을 갖는 정도로 남겨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회원들한테는 교육도 하고 또 적극적인 자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준회원들한테도 일부의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자료라든 이런 걸 줘서 지금 마을을 지키는데 다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꼭 우리 조직에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효순미선 사건 있었죠. 한 단체가 왔습니까? 여러 단체가 왔습니까? 몇 개 단체인지 아세요? 500개 정도 되죠. 근데 2008년도 광우병 파동 아시죠? 몇 개 단체 오시는지 아십니까? 참여단체가 1800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많이 촛불식이 일어났죠. 몇 개 단체냐? 1500개 단체. 자, 그런데 그 단체들이 어떻게 모였냐?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한 거예요. 자, 2002년도 효순미선 사건 때는 어떤 연대단체냐 하니까 여중생범대회라는 임시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행사가 촛불 시위가 진행되도록 그거를 이렇게 연대체가 그것을 이끌어갔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때는 또 뭐냐? 광우병 대책위 그 단체가 연대단체가 이끌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뭐냐면 박근혜 퇴진 운동인가 뭐 그런 단체가 또 해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보십시오. 민노당도 있죠. 그다음 민노총, 정교조, 그다음에 뭐 범민연 할 것 없이 많은 단체들이 평소 때는 다 각자 조직을 활다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다 연대체를 구성해 같이 쫙 끌고 가가지고 타도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아직은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을에 가보니까요, 이 단체, 저 단체, 단체들이 다 서로 보니까 형님 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유마을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도록 우리는 서비스하고 공급하고 섬기는 조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모두 다가 우리 편이 다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중심적 역할을 하고 섬기는 역할을 해주고 센터 역할을 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목적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1000개의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침판이 다 똑같은 나침판을 갖고 항해를 하면 북극성을 보고 하면 항해를 하면요 1000개의 배가 어떤 지시가 없더라도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같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마을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주민들에게 바로 같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체제 세력들과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별도로 이제 갈등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연합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지금 주민자치가 자유마을이 만들어지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지금 각 지역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거를 폐지하는 지금 법안을 발의하려고 지금 폐지 운동을 지금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상당히 지금 마을에도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이거를 하려고 각기 상식적인 판단에서 뭘 하냐면은 그 주민자치 우리 교회 뭐 또는 우리 우파 운동가들은 다 빨리 주민자치에 들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주민자치회가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회 폐지하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미 그러고 주민자치회는요 6시간 정도 좌파 교육을 받고 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받는 동안에 벌써 이게 오염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요 우리나라에 우리 우파들은 사상 교육이 안 돼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어떤 나와바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렇게 각계전투로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파들이 숫자는 많아도 항상 백전백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 자유마을에 적극 동참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어떤 마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와 어떤 전략 전술을 같이 하면서 대응해줘야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교류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폐지하는 운동을 일단은 전개를 해서 1200개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 폐지하는 거를 한번 추진해 보면서 이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자유마을이라는 전국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 엄청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전국적인 조직이 주민들을 깨워가지고 어떤 행동을 통일을 하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정부에서도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생기고 여론화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각계전투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마을의 힘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동의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마을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들도 우리의 편에 들어와서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빨리 안 들어오냐고 막 이렇게 엎어뜨리지 마시고 아 그래? 알았어. 뒤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마을 운동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논산훈련소 가서 항상 최소한 논산훈련소 한 달 교육받고 자대 배치 가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뭐 고병학교, 포병학교, 공병학교에 다 또 후반기 교육도 받죠. 그 다음 또 자대에서 또 정기적으로 훈련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사상전이 벌어졌는데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 사상이라 하면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자, 사상을 제대로 알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역사 그와 같은 세계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뭐까지 알아야 되느냐 개인의 심리학까지도 해야 되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사상에 대한 오류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전문가인데요. 이미 대학 때부터 마르크스, 레닌부터 해가 김일성 뭐 책부터 해가지고 온갖
좌파 서적들을 수백 권씩 읽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도 안 읽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니 100점 100패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을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은 리더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상식으로 풀면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유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강력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분들 집중 공부를 해서요. 이제는 여러분들 한국 최고의 우파 사상 전문가로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앞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게 굉장히 횡행해서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나마 나아요.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유럽 보십시오. 다 무너졌잖아요. 한 수천 명 다니던 교회가 다 이제 30명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전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가면 아마 교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변종 마르크스, 그러니까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자본주의에 적합하도록 여기 다 포장을 해가지고 미국 사회를 오염시키고 유럽 사회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런 변종 공산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만 잘 아는 전문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를 파괴하는 현대판 마귀들의 어떤 장난들이잖아요.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변종, 그 다음에 주체사상인 이와 같은 많은 변종 어떤 반체제 세력의 사상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 이게 제대로만 우리가 다 탑재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분들이 자유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10만, 100만, 1000만이 이루게 된다면 앞으로 교회 대한민국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 살리고 나아가서는 저 유럽 교회 살리고 미국 교회 살리고 장차 중국이 무너질 때 중국을 다 공산주의를 세탁해주고 앞으로 북한이 무너질 때 주민들한테 세뇌되어 있던 주체사상 다 세탁해주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럼 가르쳐 준다는데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할 생각이시죠?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요, 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상 공부를 하면 혜택이 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어느 기독교 단체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14시간을 했어요. 14시간. 이틀 동안 14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어떤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끝난 후에 저한테 와서 호남분이었었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머리가 엄청 아팠대요. 머리가 뭐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14시간 강의를 들은 후에 이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게 괜히 제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을 한 만나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쁜데 뭐 또 만나보라 그러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또 저하고 너무 또 친하기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카페를 하고 있는 한 주인이 청년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더라고요. 우거지상이고 저보고요 무슨 감정이 있는 것처럼 아주 도발적으로 질문을 탁탁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감정이 상했어요 저도.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을 했죠. 했더니 1시간 지난 후에 이 친구의 얼굴이
환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잘못된 사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내가 뭐가 뭔지 혼동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어 문제부터 이걸 딱딱딱딱 바로 몇 개 잡아줬더니 거기서 족쇄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병에 의해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이 엄청난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상 연구가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주 뒤에 또 찾아가 봤습니다. 봤는데요, 여전히 밝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건요, 물론 예수님의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 진리를 하면 사상적 진리를 제대로 알고 용어가 혼동된 용어를 바로잡아 주면 그들의 생각이 바로 되고 결국은 이제는 모든 족쇄에서 다 풀린다. 우리 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사상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너 담임 선생이 정교조였거든. 그래가지고 하루는 뭐라 그랬냐면 아빠 이상해. 왜?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담임 선생이 학생 하나를 이제 그 해방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해방 공간에는 좌익과 우익이 있었어. 그러더래요. 좌익과 우익이 있었어. 좌익은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야. 우익은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야. 이렇게 말하더니 앞에 있는 학생 보고 너는 좌익이야 우익이야 딱 묻더래요. 그러니까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무슨 좌익은 진보고 우익은 수국골통 보수네. 저는 좌익이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선생이 아주 싹 웃으면서 그래 수업 들어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생 저기 유인물 있어? 그랬더니 이때 가져와서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익은 자유민주주의 지향, 좌익은 공산주의 지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프린트볼에는 그래 돼 있는데 말은 탁 들어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그걸 다 생각이 이야기할 때마다 다 바로 잡아줬어. 근데 그때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아빠만 그거 가지고 또 나한테 그러냐고 막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막 내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 이제 박근혜 탄핵 그 이후 이제 이 혼란한 시대가 됐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하루는 아빠 너무 고마워.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다 이게 그죠 뭔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소위 깜깜한 바닷속에 그물에 갇힌 듯 사고가 다 갇혀있다. 얽혀있고 갇혀있고 막 이 족쇄에 묶여있는데 자기는 자유함이 있다는 뭐든지 다 보면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제가 지금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상전 할 때 이것 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들이 마을운동 하실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 사상운동의 이 어떤 본질은 물론 깊이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에게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억눌려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 다음 공황장애에 걸려 있고 한 사람들이 그게 사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쩌면 왜곡되어 있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런 전사들 심리 상담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